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9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 2부가 시작되는 시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또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물 보내드릴 수 있는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객관식으로 내드렸죠. 3번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 거의 뭐 부동의 1위죠. 반도체. 특히 지난달에는 151억 달러어치를 팔았고요. 자동차는 55억 달러어치. 선박, 조선은 31억 달러어치를 팔았습니다. 효자 품목들이죠. 계속해서 더 잘 돼야 할 텐데요. 박미송님이 정답 반도체 한 번쯤 뽑아줄 만도 한데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636님은 정답 반도체입니다. 중소기업 제품도 수출이 많이 됐으면 합니다. 이대호님의 목소리가 포근합니다. 이렇게 또 아이고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그리고 곽순규님은 저의 경제스승 성공예감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답 맞춰주셨고요. 홍명숙님 정답 반도체 삼성전자 8층에 사람 있어요 라고 손은 들어주셨어요. 빨리 8층도 가야 할 텐데. 3000 쓰시는 분께서는 나의 주식도 반도체 흑자처럼 성공했으면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사실 반도체가 흑자라기보다는 HBM이라는 특정 품목이 잘 팔리는 거죠. 일반 D램은 뭐 지난 분기까지도 삼성전자는 뭐 일부 부분에선 또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잘 되고 한쪽에서는 쉽지 않고 그게 증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었죠. 일단 코스피는 현재 0.3% 오른 3194, 코스닥은 1% 오른 805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도 삼성전자는 약보합인데 하이닉스는 1.1% 오른 26만 5천 원대 가리키고 있고요. HBM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현재가의 주가도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도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비롯해서 원전 관련주가 오늘 다시 한 2~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가 2.7% 강세, 그리고 SK스퀘어가 3.8% 강세,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2% 약세를 비롯해서 하나금융지주도 1.9% 양세. 은행지주사가 오늘은 좀 약세인 편이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펩트론이 2.5% 강세, 삼천당제약이 4%대 상승. 바이오주가 오늘은 또 강하게 코스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1원대, 역시나 1390원대 계속해서 최근에는 이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네요. 자, 이어서 세상의 모든 돈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는 김경필 머니트로인의 돈줄 상담소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소비, 저축, 투자 관련된 돈에 관한 모든 사연, 모든 고민 올려주십시오. 성공예감 홈페이지 돈줄 상담소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가급적 꼼꼼하게 써주실수록 선정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냥 이야기만 풀어가진 않고 선물도 많이 드리죠. 무려 3종 세트, 와이즈 부스터라는 건강기능식품, LED 무드 스탠드, 미니 가습기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자, 김경필 머니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0대 초반 부부입니다. 네. 6살, 8살 남매를 키우고 있고요. 남편분은 회사원, 아내분은 집에서 공부방을 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재정 상황부터 한번 좀 볼까요? 우선은 이 부부의 월 수입이 740만 원인데요. 소비는 한 달에 430만 원 정도, 네. 한 3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한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문제될 건 없죠. 문제될 거 없죠. 굉장히 훌륭하죠. 예.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경제활동 시작하는 연령에 맞는 저축률이 있거든요. 저축률. 반드시 해줘야 되는 저축률. 5년 차 미만이다. 내가 경제활동 시작한 지 5년 미만이다. 그러면 절반은 저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고 아이 둘을 키우니까 아마 5년에서 10년 또는 15년 이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때는 한 40%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되니까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은 60%를 소비가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소비 비율이 60%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 최대 소득이 한 76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430만 원을 소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57%. 매우 훌륭하다.
이제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늘 제가 돈줄 상담소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소비 추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버는 소득에서 쓰는 것 뺀다고 그게 다 저축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 달에 안 쓰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계절 지출로 비정기 지출로 흘러가니까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강제적으로 정기적 저축을 하지 않는 돈은 다 쓰는 거로 봅니다. 아하. 어디 묶어놓지 않으면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실제 확인해 보니까 760만 원 정도 소득 중에서 430 쓴다. 그러면 진짜 300만 원이 저축이 돼야 되는데 실제 보니까 300만 원 저축이 돼요. 그래요. 네, 그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소비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시비를 걸 게 없다. 아하. 네, 그래서 그건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다라고 보고요.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득대와 비슷한 연령대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한 40% 정도는 지금 저축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요. 이분들의 고민은 이게 아니라는 거. 예. 소비와 저축이 고민이 아니라는 거. 큰 거 뒤에 있습니다. 네. 미리 살짝 예고해 드리고요. 일단 아이가 둘인데 네. 6살, 8살이에요. 그런데 학원비가 만만치 않게 나가던데요. 이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네. 뭔가 좀 이것도 통장을 따로 마련해서 그 관리하는 게 더 좋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430만 원 소비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식비로 91만 원 나가고 교육비로 93만 원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6살, 8살인데. 6살, 8살이면은 초등학교 1학년 와 유치원. 유치원생 93만 원의 사교육비.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소득이 아주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양호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 사교육은 다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식비도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진짜겠죠 당연히. 4인 가구인데 전체 소득에서 12%밖에 안 돼요. 100만 원을 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가 이제 교육비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8살, 6살이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세게 교육을 시키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조금 아이가 더 커가게 되면은 둘 다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교육비가 좀 많이 늘어날 텐데 이 늘어나는 교육비 좀 어떻게 좀 대비하는 게 좋을까? 그러게요. 이런 고민들 많이 있으신데 자녀 교육비는 자녀가 없을 때 그러니까 뭐 아이를 낳기 전 또는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서 영아기 유아기에 있을 때부터 미리 저축을 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나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돈이니까 네. 일종의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대비하는 게 제일 좋죠. 교육기금.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보험 같은 거 한창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오랜만에 요즘은 잊혀진 단어인데 오랜만에 들어. 예, 아마 8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교육보험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교육보험이 보험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교육 자금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 기금이었어요. 뭐 공제회 같은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는 아주 바람직한데 현실은 그렇게 미리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 아이거나 아니면 이제 막 태어나서 영아기 유아기인데 얘가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교육비가 많이 들 거니까 얘를 위해서 따로 뭐 저축을 하자 이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소득 증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회사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3년 후 5년 후가 소득이 더 높아질 거니까 부모님의 소득 증가분으로 교육비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걸 청취자분들 들어보시면은 난 자영업자인데 내가 지금 소득이 앞으로 미래에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보장이 있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월급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자, 그러면은 소득이 잘 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하던 저축을 줄여가면서 교육비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를 딱 들으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나는 소득이 막 늘어나는 걸로 교육비를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저축을 줄여가면서 교육비를 감당해야 되는구나. 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축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축을 안 하기 시작하면 사회초년생 때부터 저축을 안 하면 이 결국 늘어나는 교육비는 마이너스로 빚더미에
설 수밖에 없는. 지금 대한민국이 가계부채가 2025년도 2분기 말 기준으로 1952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은행권 신용카드 연체율도 지금 20년 만에 최고치고요. 그러니까 저축을 사회초년생 때부터 해서 이런 어떤 완충 장치가 있어야 나중에 자녀 교육비를 내가 소득이 증가 안 하더라도 저축을 줄여가면서 대비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저축을 안 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뭐 50% 저축해라 40% 저축해라 그럼 다들 놀래시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느냐. 그렇게 안 한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게 가계부채 역대 최고치, 신용카드 연체율 최고치 이런 결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돈출 상담소 들으시는 많은 분들을 포함해서 네. 일단 저축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먼저 묶어놔라.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소비 추정의 법칙으로 묶어놓지 않은 건 다 그냥 고삐 풀린 돈으로 결국 우리가 쓰게 된다라는 생각할 이야기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고요. 약간 요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사연자를 이제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아내분이신데 네.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주말에 집에만 있으면 몸이 쑤신 ESTJ 성향이라. ESTJ가 몸이 쑤십니까? 저도 ESTJ인데. 그러세요? 네. 근데 저는 별로. 이거는 MBTI랑 전혀 상관없는 건데 갖다 붙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비를 ESTJ라고 정당화하기 그렇지, 위해서. 그렇지.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 김경필 멘토님은 딱 봐도 ESTJ. 네. 주말마다 이분이 애들 데리고 꼭 나가신대요. 일단 근데 애들 데리고 나가면 돈을 쓰게 되는데 그렇죠. 또 어떻게 합리화를 하셨느냐? 평일에 아낀 돈으로 주말에 쓰는 거다. 이런 소비 습관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분한테 전혀 혼쭐 낼 그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버는 소득에서 4인 가구로 아이 초등학교 2명을 보내는데 진짜로 300만 원 저축을 하고 57%밖에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거가 일단 통과가 되면 저는 혼쭐을 안 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총 소비가 430만 원인데 식비하고 교육비로 한 200만 원 남짓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230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 230 중에서 문화 레저의 비용을 쓴다.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나간다. 저는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나가서 뭐 어떤 문화 레저 활동을 하시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도 나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나이 때는 그래도 뭐 그죠? 주말에. 그러니까 생애 주기에 맞는 저축률과 소비율만 지켜진다면 저는 이거는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분이 우리가 보통 그 돈줄 상담소에서 슬기로운 소비 생활 얘기할 때 문화 레저 비용 10% 이내로 써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물론 10%보다는 조금 더 쓰시긴 하지만 저는 일단 전체적인 소비와 저축률이 딱 맞아 떨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말 혼쭐 낼 게 없다. 다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네. 돈을 많이 쓰는 사람과 생각보다 덜 쓰는 사람의 차이는 언제 발생하냐? 평일이 아니라 주말에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평일에 돈을 많이 쓰시나요? 주말에 많이 쓰시나요? 이대호 기자님 어떠세요? 상대적으로 저는 평일에는 돈 쓸 시간도 없고요. 예, 거의 일만 하니까. 그렇죠. 주말에 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뭐 아니면 시켜 먹고 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진행하는 것 때문에 지금 돈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묶여 있으니까. 그 묶여 있으니까. 스튜디오 밖에 못 나가니까. 못 나가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를 가는 동안 회사에서 돈 쓰긴 좀 어렵잖아, 사실. 그렇죠. 사무실에 있어야 그리고 되니까. 회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여가 생활을 보낸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말도 여가 생활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뭔가 엔터테인이라 그러죠. 네. 좀 나는 평일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나 좀 즐겁게 해봐. 즐기는 것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나는 땀을 안 흘리고 상대방이 땀을 흘려서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 뭐 공연을 본다든지 뭐 이런 엔터테인을 하면은 돈이 많이 돈이 나가는데 들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기쁨을 얻는 것들은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안 나갑니다. 뭐 뛰기를 한다든지,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산에 올라간다든지, 뭐 배드민턴. 그죠? 도서관에 가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뭐 전통시장을 가서 장을 보고, 이렇게 내가 땀을 흘리는 활동을 하면은 돈이 생각보다 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말을 그렇다고 너무 즐기는 걸 하지 않으면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반반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여가 생활이 정말 즐기는 거에만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땀을 흘리면서 뭔가 참여하는 거 있는지 이런 걸 좀 균형감 있게 하시면은 좀 비용이 좀 적게 들지 않을까.
이게 아까 돈도 고삐 풀리지 않게 묶어놔라 말씀해 주셨는데 몸도 묶어놔야겠네요. 김종근님이 성공예감에 묶이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성공예감하는 약 2시간 동안은 2시간 동안 예, 어디 소비 안 하시고 그렇죠. 예, 묶여 계시면 됩니다. 성공 예감 들으면서 무슨 모바일로 쇼핑은 안 하실 테니까 그죠?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엔 또. 근데 이분들 보면은 고정비가 한 달에 한 170만 원 든다고 하는데요. 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눈에 딱 띄는 뭔가 이거 너무 많은데 하는 게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기본적으로 전체 소득에서 제가 생애 주기에 맞는 적절한 저축과 소비율이 지켜지면은 나머지는 사실 크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은 아까도 우리가 예고해드린 대로 네네. 소비의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40대의 그 4인 가구로서 760 중에 300만 원 정도 저축을 따박따박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혼쭐 날 게 없다. 그러게 관리비 42만 원, 차량 관련 32만 원, 핸드폰 인터넷 5만 5천 원, 뭐 아무 문제 없죠. 보험 26만 원, 가전 렌탈 3만 3천 원. 보험료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60만 원의 보험료는 뭐 3에서 5%가 적당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딱 그 정도. 한 3.5% 정도 딱 적당한 뭐 굉장히 이게 열심히 들으시면서 이거 맞추신 것 같은데 이분들의 진짜 문제는 소비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뭐가 뭐 도대체 저렇게 평범한 사연이 다 있어라고 생각하실 텐데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일단 부동산으로 넘어가면 이분들이 결과론적으로 3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실거주하는 집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데 대구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신 게 있고 수원에서 또 경매까지 한 채를 낙찰받으셨어요. 일단 지리적으로는 많이 분산돼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거는 그냥 대놓고 투자 수요였다는 거죠. 우리가 주택을 1주택까지는 내가 사는 집이고 거주하는 집이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환경이니까 네. 사실은 요구 수익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들어오르더라도 내가 그 주거 환경을 위해서 투자한다. 그래서 1주택까지는 그렇게 요구 수익률이 낮은 어떻게 보면 주택을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지만 2주택이나 3주택이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 취득세나 보유세나 또 거래 비용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는 위험자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뭐 지금 말씀 주시면 이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집은 위례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사셨는데 여긴 대구고요. 그다음에 수원의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가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더 전망이 좋다 나쁘다 뭐 팔아라 사라 뭐 이런 이야기를 이게 굉장히 좀 개별적인 이야기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뭐 자세히 언급해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투자 결과가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특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00만 원 이상을 꾸준히 지금 투자나 저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목돈이 쌓이겠죠. 그럼 네. 목돈 쌓일 때마다 고민이 생기는 거야, 이분이. 그것다 뭐 할까? 아, 이거 어떡하지? 몇 천만 원 생겼는데 자꾸 이게 이제 생기다 보니까 과거 이 투자는 과거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좀 구시대적인 습관에 머무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역이 불문하고 집값이 오르던 시대에는 이분처럼 이런 투자하셨던 분들이 부자가 됐죠. 과거에는 그랬는데. 과거에는 그랬죠. 왜냐하면 뭐 지역 불문하고 과거에는 그냥 무조건 부동산 집값이 불패. 올랐기 예. 때문에 1주택보다는 2주택, 2주택보다는 3주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됐는데 지금 냉정하게 2025년도에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약간 말 그대로 이거는 마구잡이식 투자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시대는 끝났거든요. 예. 그리고 그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사신 게 23년도. 아파트 경매 낙찰받은 게 24년도. 그러니까 오래되질 않았어요. 오래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내용을 써주신 걸 보면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뭐 준비를 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즉흥적. 제가 왜 마구잡이식 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냐면 네. 약간 그냥 그 불안감에 이분들이 이제 저축은 좀 꾸준히 하다 보니까 목돈은 생기고 목돈이 몇천 쌓이고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은행에 넣어놓기는 불안하다. 너무 이자가 안 붙는다 하면서 뭘 해야 될지 이 생각을 하다가 뭔가 투자에 대한 강박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랜 고민 없이 투자를
하게 됐다. 지금 주택 시장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이 다 오르는 시대는 끝났고 네. 초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양극화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초양극화,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데 최근에 그 새 정부 들어와서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오게 된 원인도 전 지역 그러니까 뭐 서울, 수도권, 전국이 다 올라서 나왔다라기보다는 대책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강벨트를 어떻게 보면은 중심으로 한 아주 몇 개 특정 지역들의 신축 이런 지역들이 조금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다른 주택들로 풍선 효과로 번지기 전에 차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대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지방이라든지 특정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그렇게 상승세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세 채를 갖고 있게 되면 어떤 위험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 관리의 위험, 그다음에 세금의 위험, 그다음에 거래 비용 증가의 위험. 이게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아주 개별적으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다라고 자세하게 일반화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전략 자체가 이분은 굳이 2, 3주택 전략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요건 조금 미래에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분도 그 고민을 하시는 게 당장 대구에 있는 그 아파트 내년 2월에 입주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반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전에 파는 게 목표라고 하세요. 근데 돈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사는 그 성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 아파트가 미분양 아파트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로 해줬으니까 계약금만 내고 지금 어찌어찌 지금 잔금 내년 2월 입주까지 왔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P가 붙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물론 살짝 줄긴 했지만은 여전히 6만 호가 넘거든요. 네. 거기에 대구 지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7월 기준 그러니까 2달 전 기준으로 8,977호예요. 그래서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 중에 15%가 대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대구가 좀 안 좋고 지금 이 아파트의 뭐 정확한 어디다라는 얘기는 없지만은 대구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아파트가 지금 마이너스 P가 난다는 거는 결국 이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도 미래의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건데 마이너스 P가 난다는 것은 미래의 기대감이 적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도권의 위례 아파트, 뭐 위례 신도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게 이제 성남 위례 신도시인데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 시장의 그 트렌드라 그러면 얼죽신이라고 있죠. 신축.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네. 이 수도권의 위례 신도시라고 하면 대부분 다 신축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서울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의 미래 가치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뭐 가격이 뭐 18억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5억대로 떨어졌다고 써주시긴 했지만 네. 서울 수도권의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대구 아파트에 잔금을 치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감히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피가 입주 전에 물론 해결될 수도 있겠죠. 신축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저는 나중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마피가 조금 떠안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저는 위례 아파트는 팔면 안 된다고 보고요. 대구 아파트를 어떻게 좀 살짝 손해가 나더라도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분양권을 사셨던 건데 사실 뭐 분양권을 사는 목적은 두 가지겠죠. 내가 나중에 입주할 때 실거주하기 위해서 혹은 그렇죠. 나중에 분양권을 되파는 프리미엄을 벌려고. 근데 이분의 목적은 그 후자였던 게 명확한 것 같고 그게 지금은 안 되니 마이너스 P라도 팔고는 싶은데
안 팔리는 상황. 이게 참 고민이 크네요. 분양권을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엄청난 입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입지는 당첨 확률 자체가 뭐 이건 뭐 거의 로또 되는 것만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만약에 그걸 산다고 해도 그런 게 지역은 뭐 대부분 분양권 전매도 되지도 않겠지만 분양권을 산다고 해도 이게 엄청난 프리미엄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생각했던 방식의 투자는 구시대적인 재테크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충분히 저축도 열심히 해서 목돈을 잘 모으고는 있지만 너무 그 재테크 트렌드가 부동산에 쏠려 있고 과거 트렌드에 쏠려 있다 보니까 주택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사면 뭔가 그래도 좀 수익이 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우님이 아파트 투자 섣부르게 하다가 진짜 신용불량자로 수직 낙하합니다. 욕심부리다 전부 날리는 수가 있습니다. 뭐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그렇게. 아니겠지만 뭐 자산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예전의 부동산 시장이 아니다. 이런 지적들도 지금 막 글로 올라오고 맞아요. 있는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게 23년도에 산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도 머리가 좀 아프신 상황인데 지난해 경매로 한 채를 더 낙찰받은 거예요. 수원 지역에 있는 거. 근데 이분도 사연에 써주셨습니다만 얼떨결에 낙찰받았다고. 아니, 이게 얼떨결에 낙찰이라는 거 본인이 입찰에 이제 참여하셨다는 그런데 건데. 왜 얼떨결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랜 동안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보통은 말이죠. 지금 이분이 뭔가 쫓기듯이 강박적으로 뭔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좀 급하게 서둘러서 투자한 느낌이 나잖아요. 안 하면 안 될 것 안 같아요.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보통 이런 현상은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면 저축을 많이 안 하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부동산 하기는 자금이 딸리니까 주로 주식이나 코인을 아주 강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저축을 조금 많이 안 한 분들한테는 그런 투기적 성향이 좀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돈도 저축을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아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분 그러니까 이게 아내분인지 배우자 남편분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나 또는 친척 중에서 뭔가 이 집으로 주택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사 모으면서 굉장히 자산 성장이 빨랐던 사람들의 사례를 봐온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게 그쵸. 되면은 아무래도 나도 좀 그런 상황이 되면 해야 되겠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힐 수가 있거든요. 자, 경매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굉장히 괜찮은 부동산을 싸게 낙찰을 받아서 시세 차익을 보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남들이 잘 관심을 안 갖는 호텔 그런 것들을 경매로 낙찰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뭐 굉장히 비싸게 판다든지 그다음에 일반 주택 또는 상가 건물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싸게 낙찰 받아서 시세 차익을 보는 경우는 많은데 이 경매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파트는 말이죠. 생각보다 굉장히 싸게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권리 분석 이후에 세입자 내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시세보다 그닥 그렇게 싸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매로 어렵게 낙찰을 받았는데 별로 남는 게 없어. 뭐 한 5% 싸게 산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파트는. 특히 이분도 결과적으로 이제 이 낙찰을 받으면서 3주택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3주택자는 취득세율이 8%까지 8%입니다.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거 이미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비싼 세금을 물었고 보유세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또 물고 팔 때.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게 뭐 차익은 거의 못 보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뭐 양도소득세 내 돈이 없을 뭐 양도 차익이 있어야 양도소득을 내는 그렇죠, 거긴 그렇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우리가 바둑으로 얘기하자면 좀 디테일하게 마무리라기보다는 포석 단계에서 뭔가 실수를 한 거예요. 너무 확확 두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포석 단계, 포석이라는 건 이제 재테크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잘 보십시오. 이분 같은 경우에 위례 아파트가 15억 정도 되는데 대출이 한 1억 7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구의 아파트야 뭐 내 돈 들어간 거 3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거의 뭐 순자산 없고 경매 아파트도 4억 6천 정도에 낙찰 받으셨으니까 이분의 순자산은 부채 빼더라도 얼추 한 16, 7억 정도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16, 7억 정도 되고 위례에 사시고 소득이 760만 원인데 굳이 뭘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위험 자산으로 강박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조금
조금 좀 이렇게 구조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너무 쏠려 있는 비중을 내 집 어쩔 수 없이 1가구 1주택 하나 빼고는 조금 금융자산으로 좀 구조 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권혁중님이 부동산은 무슨 주식처럼 생각하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요. 보내주셨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혜리님이 부동산을 이제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그런 언론이 좀 그러는 것 같다. 또 지방 부동산 분양권 말고 수도권에 집중하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제 예, 그렇게 의견을 생각할 주신 수 분들도 있습니다. 계세요. 예, 맞죠. 저도 말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지방에 계신 분들 좀 불편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다. 이게 또 근데 현실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또 지방에서 미분양이 나고 역 프리미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고 이게 또 현실이다 보니까요. 근데 뭐 사실 그렇다고 뭐 서울이 다 오른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처럼 부동산이 올라가는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안 올라가도 크게 문제 없어라고 하는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1주택이라는 건 내가 뭐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올라가도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니까 내가 요구 수익률 자체가 낮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1주택은 상관없는데 막 2주택, 3주택은 진짜 이거는 수익이 나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3주택자신데 청약통장에도 계속 꼬박꼬박 저축을 하고 계세요. 아니 이거는 나중에 하나 더 청약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축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청약통장은 3주택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이 청약통장을 어디다 써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좀 불가능하니까. 예. 근데 이제 금액이 여기 들어간 금액이 한 7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730만 원 이렇게 남편분께 남편분이 그리고 본인 2천만 원이나 들어가 있네요. 2천만 원. 그러니까 730 그리고 1300 두 개 합쳐서 2000이 넘어요. 2000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뭐 이거는 뭐 하나 더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이걸 청약하시려나? 유지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요. 이미 3주택자여서 그 부동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대구 부동산 그러니까 내가 위례를 팔아서 좀 자금을 마련해서 대구를 이거 분양 그 입주를 어떻게 보면은 잔금을 치러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하시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고민이 뭐냐면 이분이 근데 이제 지금 이 위례 아파트가 나빠서라기보다는 본인이 이직을 최근에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직장이 좀 멋인 것 같아 위례에서. 그러니까 좀 이사를 하고 싶은데 대구에 그 돈도 모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위례를 팔아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유하고 거주를 꼭 같이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건 뭐 제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서울 수도권에 서울과 맞닿아 있고 신도시고 신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미래 가치가 나쁘지 않다고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전세를 주시고 이사를 가신다면 조금 더 나은 직장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전세를 사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자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부분에 이분들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이제 치중돼 있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너무 없더라고요. 너무 없어요. 그리고 매달 모으는 돈의 80% 이상을 주식 투자용으로 넣고 계시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식으로 좀 많이 좀 그 비중을 높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잘 되지는 않은 것 같고 일반적으로 40대 초반 부부라고 하면 4인 가족이라고 하면 네. 좀 저축과 투자의 비중 좀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이분이 내 집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자본을 모아가야 되고 내 집 마련이 미래에 달성이 돼야 된다 그러면 7대 3 정도로 70%는 저축 30% 이내로 투자가 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분은 이미 집도 있고 집이 너무 과하게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오히려 이 정도의 자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자산으로도 16억, 17억 이상이 있으시고 현금 흐름도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성향만 맞으면 저축과 투자 비율을 50대 50으로 하셔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나스닥 같은데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기 시작한 것 같은데 네. 뭐 최근에 이제 미국 나스닥 워낙 시장이 또 뭐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좋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게 투자 비중을 높이고 싶어도 역사적 고점이라는 논란도 있고 뭐 최근에
뭐 썰이긴 하지만 뭐 9월에 뭐 미국 경제 위기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워낙 이제 고공행진을 했다 보니까 미국 주식에 이게 좀 대세라는 건 알겠지만 들어가는 걸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좀 대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그래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개별 종목보다는 ETF 같은 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4가지의 분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4가지의 분산 전략이 뭐냐면 이분한테도 해당이 되는 건데 일단은 3년 이상은 투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워낙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시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3년 정도를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조정이 저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단기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조정이 오는 거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년 이상 투자를 하면서 시간 분산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립식으로 하십시오. 적립식. 그러니까 매달 이분이 300만 원 정도 저축을 한다 그러면 100만 원이나 150만 원을 하시는 거죠. 그럼 시점을 분산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ETF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같은 경우도 ETF 상품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ETF로 투자하면은 또 종목을 분산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300만 원에 저축을 한다 그러면 300을 다 하지 마시고 150만 원 정도는 일반적인 예적금으로 하시면은 금리형하고도 또 안전자산하고도 분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가 뭐냐면 시간 분산, 시점 분산, 종목 분산, 위험 분산 이렇게 하시게 되면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금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그 아내분 거랑 그리고 아이들 계좌로 이제 조금씩 넣어주신 것 같아요. 네네. 한 몇백만 원씩. 근데 보니까 본인의 국내 주식은 마이너스 40%. 국내 주식은 마이너스 40%. 해외 주식은 200% 수익중. 네, 이게 어우, 참 대한민국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현실이어서 많은 분들 아마 공감하고 계실 거고.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ETF의 분산 전략 얘기하면서 네. 한 가지 좀 빼뜨린 게 있어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마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화면에 좀 띄워주실 것 같은데 네네. ETF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근데 이거를 일반 계좌에서 할 건지 ISA 계좌에서 할 건지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표로 정리를 한 거를 이제 유튜브에서는 올려드릴 건데 그 국내 주식형 ETF하고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차이가 있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는 ISA 계좌에서 하나 뭐 일반 계좌에서 하나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분배금 요게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배당 같은 거죠. 그죠. 배당. 분배금 같은 경우는 일반 계좌에서는 15.4%를 이자소득세처럼 똑같이 뗍니다. 네. 예. 근데 ISA 계좌에 하면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200만 원이 넘더라도 저율과세. 그러니까 9.9%를 저율과세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ISA 계좌가 좀 이 분배금에서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국내 상장 이 해외 ETF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이 많이 나잖아요. 최근에. 네. 예, 분배금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15% 내야 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이 시세 차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초과 분 같은 경우는 저율과세 9.9%를 내니까 ISA에서. ISA에 우선적으로 담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하시게 된다면 ISA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죠.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 받아야죠. 네, 받아야죠. 그 나라에서 주는 세제 혜택은 받아야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해지할 때 손익을 통산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익이 막 1,000만 원 났다 그래가지고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마이너스와 수익을 이렇게 통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다. 이런 점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금융자산을 좀 늘리기 시작했는데 주식을 좀 많이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참고로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연금저축펀드 2,100만 원 정도 있네요. 그러니까 40대 초반 부부의 연금저축펀드 2,100만 원. 그리고 사연 주신 그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하나 있고요. 이거 갖다가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개별적으로 뭐가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기본적인 재테크의 포석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높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 자산이 16억, 17억 중에 금융자산 1억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너무 부동산 자산에 편중돼 있다.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연금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금액이면 뭐 오히려 연금은 조금 더 하셔도 꾸준히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연금은 꾸준히 또 같이 늘려나가야 되는 거고 아내분도 같이 개인 연금 또 준비하시면 더 좋은 거죠. 또 소득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아내분은 지금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 한 180만 원 정도 월 현금 흐름이 또 생기고 있으니까 네네. 국민연금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나가는 거고 네.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미래 대비도 하셔야 되겠고 그 요즘에 잘 나오는 핀테크 앱 같은 거 보면요. 네. 각종 연금 내 정보를 다 끌어와서 음. 미래에 뭐 60세 이후, 65세 이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계산해서 앱에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시면은 시뮬레이션이 되면서 얼마를 더 준비해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분이 아실 수 생각했던 있더라고요. 게 그거예요. 내가 1주택 말고 2주택으로 거기서 주택에서 임대소득을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2주택, 3주택에 투자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시장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2주택, 3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차근히 생각하시면서 구조 조정을 좀 해서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비중을 조금 더 옮기시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622님이 이 코너 덕분에 제가 조금 더 알뜰해졌어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네. 박혜련님은 지난 2일 화요일 김해 강의 오셨을 때 성공예감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사진 찍었던 애청자입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집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내란 특검의 원내대표실과 원내 행정국 압수수색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어제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의 반발에 박혀 불발됐습니다. MG손해보험이 오늘부터 모든 영업을 정지하고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합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이 결렬된 15개 점포를 연말까지 폐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68개 점포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받아볼까요? 네, 어제 핫이슈 인터뷰 시간에 임금체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0348님, 이전 회사에서 4대 보험료를 급여해서 공제는 했는데 네. 미납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이고. 하나요?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횡령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한다고 하고요. 관련된 근거 이기쁨 노무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함과 동시에 4대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미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횡령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안진수님, 임금 지급일이 휴무일 때 미리 주지 않고 정해진 날짜를 지나서 주면 임금 체불인가요? 하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설명 들어보시죠. 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약정한 날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그 규정이 없다면 약정한 날에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임금 체불이 성립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0372님, 연봉제 근로자에게는 야근이나 휴일 근무수당이 없나요? 라는 질문하셨습니다. 이기쁨 노무사의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근로시간 이외의 초과 근로는 상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단, 연봉 근로자는 고정 연장 근로 수당 등이 사전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내에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면세점이었는데요. 3447님과 1248님, 면세점은 몇 %나 할인이 되나요? 하셨습니다.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소 10%는 싸죠.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만 해도 10%니까요. 네. 그리고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또 그만큼이 저렴해질 네. 수 있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10에서 20%는 일반 뭐 백화점이나 오프라인 상점보다 저렴하다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각각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더하기 빼기가 될 수 있겠고 다만 예전과 같지는 않다라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네. 느끼실 거예요. 그 관련된 질문도 또 있죠. 네, 장재훈님이요. 면세점보다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할 때가 있는데 관세나 세금의 영향일까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건 환율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면세점 제품은 거의 대부분 달러로 표기가 네. 되어 있는데 환율이 오를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좀 비싸게 네.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과거와 달리 유통 과정이 많이 축소돼 있어요. 많은 유통 과정을 거칠수록 비싸졌었는데 최근에는 병행 수입하는 것들도 많다 치다 보니까 네. 또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가격 경쟁도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과의 가격 비교해 보면은 그 격차가 많이 과거보다는 줄어든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면세점 뭐 옛날만큼 그렇게 싸지도 않네 네. 이렇게 느끼실 거고 또 한 가지는 해외 나가셨을 때 그 나라에서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뭐 한 10%라고 치면 유럽 같은 데서도 그렇고 일본 같은 데서도 그렇고 여행한 다음에 소비한 다음에 네. 부가세 10% 환급받아서 오면 면세점에서 사는 거랑 또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거죠. 또 각국 정부가 관광객을 또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죠. 관광객들이 돈 쓰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가세 환급 이런 네.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는 것이고요.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9월 4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 2부 모두 마무리하고요. 내일도 알찬 소식 많이 갖고 올게요. 아침 9시 5분입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